30년 전 빗속에 버린 아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무릎 꿇리고 금쪽같이 키운 둘째까지 망가뜨린 뒤 묻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버릴 겁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 밝혀진 충격적 진실. 진짜 배신자는 버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2번 버림받았습니다. 한 번은 30년 전 제 손으로 직접 그랬고 또 한 번은 오늘 제 아들에게서였죠. 그 비참한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고급 호텔 로비였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여미며 그 아이를 기다렸네요. 30년을 그리워한 아들이 저기 걸어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 앞에 멈춰선 남자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낮게 웃으며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사진 속 아기와 똑같은 점을 가진 남자였죠. 제가 내민 손을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털어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제 가방에서 다 터진 복숭아들이 굴러다녔네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참 좋아하던 과일이었습니다. 남자는 구두 끝으로 복숭아를 툭 치며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장난은 곤란합니다. 비서에게 눈짓하며 그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로비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제 팔을 잡아 끌어낼 때까지 남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저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팽개쳐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 아이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두고 돌아설 때 느꼈던 그 시린 바람이 다시 불어왔네요. 그때 제가 흘린 눈물은 죄였지만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은 벌인가 봅니다. 정신없이 빗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아직 전하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빗물에 젖어 얼룩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신 아까 그 남자랑 무슨 관계야? 낯선 사내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죄책감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품에 안긴 이 조그만 아이의 무게였죠. 30년 전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이었네요. 저는 갓난아이를 낡은 포대기에 싸서 품에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먹일 돈도 없었고 당장 비를 피하며 재울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노른 빚을 남기고 도망쳤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죠. 결국 저는 지옥 같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큰아이를 돈 많은 집 앞에 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웅덩이를 밟으며 걷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네요. 부잣집 대문 앞 가로등 아래에서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제 소매를 꽉 붙잡았죠. 엄마, 나 버리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모질게 뒤돌아 뛰어가는데 등 뒤에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네요.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아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대로 안아 올렸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죽였죠. 남자는 아이의 주머니에 있던 제 편지를 읽더니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물건이 굴러 들어왔구만. 남자가 비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달려나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제가 모르는 곳으로 실려갔죠. 그날 이후 3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열려있는 대문 틈으로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고 얻은 평화는 매일 밤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큰아이를 빗속에 떼어놓고 돌아온 방 안에는 차가운 정막만 가득했죠. 하지만 무너질 틈조차 없었습니다. 제 품에는 아직 젖비린내 나는 둘째 아이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을 지워버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머리를 치고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오직 둘째를 위해 살았습니다. 맛있는 고기는 전부 아이의 밥그릇에 올렸고 저는 남은 찌개 찌꺼기로 끼니를 때웠네요. 제가 잘 먹지 못해 몸이 마를수록 아이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게 제가 지은 대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죠. 큰아이를 버린 비겁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참회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욱신거리는 다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둘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만 있으면 되지? 방긋 웃으며 둘째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묘한 안도감이 들었네요. 그래,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든 뒤 옷을 갈아입히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방 안에서 제가 본 적 없는 비싼 로봇 장난감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절대 사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다그쳐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깰까봐 입술만 깨물었네요.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시장 구석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년 전 큰아이를 데려갔던 그 검은 승용차가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가더니 누군가 제 둘째 아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차를 향해 달렸지만 차는 이미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공부보다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저를 보는 눈빛에도 알 수 없는 원망이 서리기 시작했네요. 마치 누군가 아이의 귀에 대고 독을 심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30년 전에 그 그림자가 왜 지금 제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사랑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준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네요. 둘째 아이는 갈수록 제가 알던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산다며 가져간 돈이 오락실에서 쓰였고 그 다음엔 학원비가 사라졌죠. 저는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제 지갑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큰아이를 버린 죄책감이 제 눈을 가렸던 것이죠. 하지만 돈의 액수는 무섭게 커졌고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매일같이 낯선 사내들이 찾아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네요.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차려준 밥상은 늘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아들이 제 비상금 장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돈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이번 한 번만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 담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둘째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네요. 그게 아이를 망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저는 또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체통에 꽂힌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이 도박장에 드나드는 사진과 함께 거액의 빚 독촉장이 들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의 배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린 곳의 간판에 30년 전 그 남자가 타고 갔던 승용차의 로고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네요. 무언가 거대한 덫이 우리 가족을 옥죄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열린 창문으로 차가운 밤바람만 몰아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아들이 쓰다 만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들이 엄마가 누굴 버렸는지 다 알고 있대. 쪽지를 읽는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려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제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낮게 깔린 남자의 웃음소리였네요.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처절했던 빗소리도 제 손을 놓지 않으려던 아이의 온기도 세월이라는 먼지 아래 묻어버린 줄 알았죠. 하지만 과거는 결코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오늘, 제가 지은 죄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제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제 인생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네요. 차가운 눈빛은 마치 송곳처럼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그는 제 남루한 차림을 훑어보더니 제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죠. 도저히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외제차가 골목 어귀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담담하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반가움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계적인 인사였네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며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큰아이를 버릴 때 아이의 목에 감아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죠. 누렇게 변색된 천 위로 제 손길이 닿았던 자수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남자는 손수건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구두로 짓밟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네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아 그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제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아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말과 동시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액정에는 둘째 아들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오는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네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매질을 하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시계를 확인하더니 등을 돌려 차로 향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제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 문이 묵직하게 닫혔네요. 멀어지는 차 뒷유리 너머로 남자의 서늘한 시선이 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저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다는 걸 그를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그는 누구나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번듯한 외제차와 값비싼 정장은 그가 걸어온 승전보 같았지만 그 눈에는 온기가 단 한 점도 없었네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핏줄을 찾은 아들이 아니라 밀린 빚을 독촉하러 온 채무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민 거친 손을 비웃듯 그는 은으로 된 명함 지갑을 만지작거렸죠.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의 그림자가 유독 길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를 찾았는지, 왜 제 둘째 아들을 옥죄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달 떨렸네요. 그때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제 귓가에 서늘한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죠.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 빗속에 홀로 남겨졌던 아이의 원망이 고스란히 담긴 한마디였네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남자는 가증스럽다는 듯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낡은 장부 한 권과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네요. 사진 속에는 제가 둘째 아들을 금쪽같이 키우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새 옷을 입히고 웃으며 나들이를 가던 그 평범한 행복들이 그에게는 칼날이 되어 돌아갔던 겁니다. 내가 굶주림과 매질 속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은 저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더군. 증오가 서린 눈빛으로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도, 제 둘째를 도박의 늪으로 밀어넣은 이유도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 제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발치에 수표 한 장을 던지더니 차갑게 돌아섰죠. 그 수표 뒷면에는 둘째 아들이 갇혀 있는 주소가 피처럼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움켜쥐고 빗속으로 다시 뛰어들 수밖에 없었네요. 자식은 부모의 업보라고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마 감당하기 힘든 지옥이었습니다. 평생 생선을 팔고 허드렛 일을 하며 지켜온 이 낡은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네요. 둘째 아이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도박 빚에 쫓기다 못해 제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집 문서까지 몰래 넘기려 했더군요. 밖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대문은 부서질 듯 덜컹거렸습니다. 곧이어 검은 그림자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발로 찼습니다. 아들은 구석에 웅크린 채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의 서슬 퍼런 눈빛 아래에서 저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제 손등 위로 차가운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네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제 머리채를 잡아 올리더니 낯익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30년 전 큰아이를 보냈던 그 집의 인장이 찍혀 있었죠. 이 집 문서 이미 다른 사람이 사갔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타난 건 바로 큰아들의 차였죠. 그는 비에 젖지도 않은 채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구석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네요. 오히려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본 듯 입가에 얇은 미소까지 띄었습니다. 큰아이는 사채업자에게서 집 문서를 건네받아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죠. 당신이 지키려던 이 하찮은 평화가 고작 종이 한 장이었습니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더럽다는 듯 발을 뺐네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제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고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네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거실을 덮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들던 둘째의 손목이 허공에서 맥없이 붙잡혔죠.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그 남자가 다시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네요. 거칠게 날뛰던 사채업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는 그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 순간 저는 모든 진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제 앞에 선 이 차가운 남자가 바로 30년 전 제가 버렸던 제 큰아들이었네요. 남자는 동생이 쥐고 있던 칼을 가볍게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챙그랑거리는 쇳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죠. 그는 제 앞에 멈춰 서서 무릎을 꿇은 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리고 싶으십니까?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그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네요. 제발 살려달라고니 동생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더니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겁에 질려 방구석으로 기어갔고 남자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죠. 비서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30년 전 제가 그 아이를 버렸던 대문 앞의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한 장씩 바닥에 흩뿌리며 비릿하게 웃었네요. 당신이 버린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낮게 읊조리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저 아이의 인생까지 제가 이미 다 망쳐놨으니까요. 충격적인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도박에 빠진 것도 집을 날려버린 것도 모두 이 남자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스쳤네요.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30년 전처럼 누굴 버리고 누굴 택할지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네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는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네요. 그는 제 앞에 차가운 수술 동의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신장 하나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그의 아내가 지금 위독한 상태라며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어머니인 줄도 모른 채 제 몸의 일부를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네요. 아니, 어쩌면 제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더 모질게 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십시오. 담담하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 불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 대신 서늘한 증오만이 가득했네요. 만약 제가 수술대에 오르지 않는다면 도박빚에 찌든 둘째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며 그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버린 아들이 제 몸을 담보로 제가 키운 아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종이 위로 제 눈물이 툭 떨어져 글자가 번졌네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둘째가 들이닥쳤습니다. 형,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 무릎을 꿇고 비는 둘째를 보며 큰아들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잠깐 이슬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네요. 저는 결심한 듯 서류 하단에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30년 전의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수술 날짜는 내일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남자는 비서에게 눈짓을 하더니 병실을 나갔고 저는 홀로 남겨진 침대 위에서 30년 전 그 빗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준비를 위해 들어온 간호사가 제 귀에 대고 뜻밖의 사실을 속삭였네요. 큰아들의 아내라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진 채 휠체어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철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아꼈던 자식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죠.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버린 자식은 제 죄의 무게를 시험하고 있었고 제가 곁에서 금쪽같이 키운 자식은 이미 저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있었네요. 둘째 아이가 큰아들의 비서와 구석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형, 약속대로 집 문서는 돌려주는 거지? 비굴하게 웃으며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피보다 깊은 것은 결국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큰아들이 제 앞에 멈춰 섰네요. 그의 눈은 여전히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다 못할 슬픔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목에 채워진 환자 팔찌를 빤히 바라보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저 아이가 불쌍하십니까? 냉소적인 말투로 큰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 그의 신발 끝을 붙잡았습니다. 제 눈물로 그의 가죽 구두가 젖어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몸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에 박힌 30년 된 대못을 뽑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큰아들은 제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30년 전 제가 두고 온 그 작은 어깨와 겹쳐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대 위로 눕혔고 차가운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네요. 어머니, 안 돼요. 절규하는 큰아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가운 복수자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아이의 서러운 눈물이었네요. 저는 그렇게 긴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